쓰레기 같은 인간.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는지 알아요? 하얀 액체가 위에서부터 쏟아졌다. 말끔한 정장을 타고 흘러내리며 옷주름 사이로 스며들었다. 차갑고 끈적했다. 최준철은 눈을 가늘게 뜨고 눈앞의 여성을 바라보았다. 젊은 얼굴, 격렬한 분노가 담긴 눈빛. 그녀는 빈 우유병을 꽉 쥔 채 입술을 떨고 있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런 눈빛에는 익숙했다. 그것은 그가 대변했던 정의를 증오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당신은 누구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다. 차가운 우유 한 병 따위로 흔들릴 만큼 그가 겪어온 삶은 만만치 않았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고 빈 우유병을 바닥에 던지더니 그를 스쳐 지나가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최준철은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옷에서 발효된 우유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아까의 불쾌함이 밀려왔지만 그의 신경을 더 쓰이게 만든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어딘가 낯익었다. 그날 저녁 최준철은 거실에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다. 이미 옷은 갈아입었지만 낮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그의 아들 재혁이 젊은 여성을 데리고 들어왔다. 아버지, 제 여자친구 수지입니다. 최준철은 고개를 들어 눈앞의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겉으로 보기엔 온순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수지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나치게 반갑게 대하지도 그렇다고 냉담하지도 않았다. 앉으렴. 재혁이 수지를 위해 의자를 빼주고 자신도 그녀 옆에 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최준철은 조용히 그녀를 살폈다. 분명 좋은 사람이겠지만 뭔가가 불안했다.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치맛자락을 쥐고 있었고 그의 눈을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직업이 뭐지? 그는 담담하게 물었다.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다. 재혁이 활짝 웃으며 덧붙였다. 수지는 정말 대단해요. 한 번만 읽어도 책 내용을 거의 다 기억할 수 있거든요. 최준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의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다. 특히 수지가 대화 내내 그의 눈을 피하려 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에 걸렸다. 저녁 식사는 평범하게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왜 그녀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을까?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히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는 긴장감 이상이 담겨있는 듯했다. 수지가 화장실로 간 순간 그는 재혁을 바라보았다. 너? 그녀와 진지한 관계나? 재혁은 아버지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수지와 진심으로 만나고 있어요. 최준철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여전히 검은 구름이 가득했다. 마치 다가오는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비추는 넓은 식당에서 수지의 집 저녁 식사는 우아하면서도 격식 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긴 나무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요리들이 놓여 있었고 크리스탈 와인잔 속 붉은 와인은 반짝이며 마치 루비처럼 빛났다. 수지는 부모님 곁에 단정히 앉아 있었고 모든 이의 눈에 그녀는 완벽한 귀족 아가씨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쨍그랑 모든 시선이 즉시 식탁을 치우던 가정부 윤정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렸고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값비싼 카페트 위로 음식이 흘러내려 얼룩을 만들었다. 윤정은 몸을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허둥지둥하며 말했다. 아, 아가씨,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 순간 마치 차가운 기운이 방 안을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수지의 아버지, 최준철은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들었고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평소 달빛처럼 부드러운 인상을 지닌 수지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공간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그것은 온순한 아가씨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위험한 어둠 속에 숨겨진 경멸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그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수지는 곧장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고 그녀의 눈빛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온화해졌다. 괜찮아요, 윤정. 조심만 하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꿀처럼 달콤했지만 최준철은 그 안에서 뭔가 이질적인 감각을 느꼈다. 수지가 방금 보여준 표정 변화는 너무도 빠르고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완벽한 가면처럼 저녁 내내 그는 그 순간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방금 자신이 스쳐 지나간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는 조용히 수지를 지켜보았다. 더 많은 단서를 찾아보려 했지만 그녀는 다시 완벽한 아가씨의 모습을 유지한 채 단 한순간도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의심이라는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그리고 한 번 뿌리내린 의심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비추는 서재에서 최준철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가락은 천천히 나무 책상 위를 두드리고 있었고 눈앞의 와인잔 속 와인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후 수지의 얼굴에 잠깐 스친 차가운 눈빛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처음엔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아들 민호에게 수지에 대해 물어본 후 그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너, 수지 가족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아들 민호는 잠시 멈칫하며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나도 잘 몰라. 수지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오래전부터 혼자 살고 있다고만 들었어. 준철은 미간을 찌푸렸다. 어린 나이에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왔으면서도 그녀는 지나치게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 도대체 그녀는 어디서 온 걸까? 그녀의 과거는 정말 그 깨끗한 겉모습처럼 아무런 흠도 없는 걸까? 불안감이 서서히 그의 생각을 파고들었다. 이것은 본능이었다. 비록 경찰을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의 감각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리고 준철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준철은 조용히 수지를 관찰했다. 아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그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지는 너무나도 빈틈이 없었다. 그녀의 일과는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모든 행동이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정교했다. 출근, 친구들과의 만남, 자선활동, 각종 모임 참석, 어느 것 하나도 이상할 게 없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자체가 준철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직접 그녀를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해가 저물어가던 늦은 오후, 그는 차 안에서 수지가 한 고급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준철은 서둘러 차에서 내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따라갔다. 골목길은 어두웠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축축한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수지는 느긋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멈춰 섰다. 골목 끝에는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다음부턴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 수지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단지 부드럽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걱정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싸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남자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망설이는 듯한 눈빛으로 도톰한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준철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무엇을 거래하는 것인가? 돈? 기밀 문서? 아니면
그보다 더 위험한 것. 수지는 봉투를 받아들고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가 날 감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남자는 몸을 약간 굳힌 뒤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이제 골목길에는 오직 수지만이 서 있었다. 가로등 아래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준철이 숨어있는 방향이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날 발견한 건가? 준철은 즉시 몸을 뒤로 뺐다. 급하게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 순간 섬뜩한 기분이 엄습했다. 마치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려 버린 것처럼. 수지는 절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준철은 알았다. 이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들어섰다는 것을. 희미한 새벽빛이 비치는 거리에서 준철은 조용히 길 건너편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수지의 집을 향해 있었다. 겉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고급 저택. 반짝이는 검은색 철제 대문, 견고한 높은 담장. 하지만 준철이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디테일이 있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대문에서부터 발코니, 정원 구석부터 복도까지. 그 어느 곳도 카메라의 감시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너무 철저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편집증적이었다. 준철은 미간을 찌푸렸다.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보안에 집착하는 걸까? 혹시 숨겨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며칠이 지나면서 준철은 더욱 수상한 사실들을 발견했다. 수지는 완벽한 일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미스터리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가 호텔로 들어가는 걸 목격한 날, 그녀는 중년의 세련된 남성과 함께였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두 번째는 한 젊은 남자였다. 이번에는 늦은 밤, 둘이 함께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항상 다른 남자.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수지가 늘 인생의 단 하나뿐인 사랑이라며 입에 담았던 제역이 아니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준철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수지는 대체 누구인가? 진실을 향한 집착이 준철을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몰아넣었다. 바로 번장. 그날 아침 그는 우유 배달부 복장을 하고 있었다.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손에는 우유 상자를 들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문 앞에 선 수지는 새하얀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긴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갓 잠에서 깨어난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준철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수지의 목에 남아있는 진한 키스 자국. 마치 심장을 쥐어짜듯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그가 모를 리 없었다. 그 자국이 의미하는 바를. 그러나 그는 냉정을 유지해야 했다. 우유 배달입니다. 일반 배달원의 목소리를 최대한 흉내내며 말을 건넸다. 수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우유를 받아들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러나 준철은 바로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수지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했지. 네. 어제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외출도 안 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의상했던 대답.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다. 수지는 거짓말을 했다. 그렇다면 어젯밤 그녀와 함께 있었던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철의 머릿속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하나만은 분명했다. 수지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위험했고 비밀스러웠으며 감추고 있는 것이 많았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의 거짓말도 감시 카메라도 수상한 만남들도 아니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그녀가 이미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음 차례는 그가 될 수도 있었다. 수지의 어두운 비밀. 나무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들. 차가운 글자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준철의 정신을 파고들었다. 세 번의 결혼. 세 명의 남편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남편이 사망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보험금 수령. 서류에 첨부된 사진을 바라보며 준철의 등골을 타고 싸늘한 한기가 스쳤다. 사진 속 남자들 모두 수지의 남편이었던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죽음의 흔적. 첫 번째 남편, 강우진, 유망한 젊은 사업가. 그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자동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며 사망했다. 두 번째 남편, 박지훈, 촉만 봤던 의과 의사.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으며 유서는 남겨졌지만 내용은 애매모호했고 우울증을 앓았던 흔적도 없었다. 세 번째 남편, 최성민, 성공한 투자자. 그는 자신의 수영장에서 익사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는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세 가지 다른 사망 원인, 교통사고, 자살, 익사. 하지만 그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모든 죽음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오직 수지뿐이었다. 더 깊이 파헤칠수록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끼며 준철은 한 친구에게 부탁해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확인했다. 남편이 사망할 때마다 수지는 막대한 보험금을 챙긴 뒤 일정 기간 동안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다시 나타날 때만 더 완벽한 신분을 가진 새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녀를 끝까지 조사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살인마인가? 아니면 단순한 불운의 여인인가? 어떤 경우든 준철이 확신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의 아들이 위험하다. 끝나지 않은 눈목. 준철의 손이 떨렸다. 그는 마지막 문서를 넘겼다. 그리고 거기엔 수지가 각각의 남편들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사진이 있었다. 모든 사진 속에서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완벽할 정도로 슬픔에 잠긴 표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준철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미묘한 미소. 뚜렷하지 않았다. 대놓고 웃고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확실히 존재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게 떠오른 미소.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것은 끔찍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의 아들, 민호가 다음 차례라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준철은 벌떡 일어섰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이 일을 막아야 했다. 더 늦기 전에. 만약 수지가 정말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녀가 민호의 완전한 신뢰를 얻었을 때일 것이다. 가령 그는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민호는 수지의 죽음의 명단에 오르게 될까? 준철의 불안한 예감. 준철은 다시 한번 수지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항상 지나치게 완벽할 정도로 깔끔했던 저택.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공기가 너무 고요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는 곧 이상한 점을 감지했다. 바닥이 아직 축축했다. 누군가 급히 닦아낸 듯한 흔적. 희미하지만 감출 수 없는 표백제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두려움이 퍼져나갔다. 윤정이는 어디 있지?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질문. 하지만 수지는 그저 차분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거짓말이었다. 준철은 즉시 그 모순을 깨달았다. 윤정에게는 어머니가 없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윤정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유지할 친척조차 없었다고.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라진 흔적. 준철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주위를 살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운 것처럼. 거실의 카페트 위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모서리가 살짝 구겨진 채 원래 자리에서 약간 밀려나 있었다. 테이블과 의자도 마치 조금씩 움직였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찝찝한 것은 윤정의 물건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평소 그녀는 항상 작은 흔적들을 남겼다. 실내화 한 켤레, 주방 테이블 위에 놓인 손수건, 전자레인지 옆에 두었던 도시락통.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 숨겨진 공포. 아버님,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니세요? 수지의 목소리는 새털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준철은 그 말 속에서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수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묘한 흥미로움이 서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윤정이는 그냥 고향에 간 거예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너무도 태연한 그녀의 태도가 오히려 더 두려웠다. 보통 억울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명하거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수지는 완전히 침착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준비한 대답인 것처럼. 그녀는 준철이 질문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을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윤정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진실은 땅 속에 묻혀 있다. 준철은 수지의 집을 나서며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냉기를 느꼈다. 떠나기 전 그는 일부러 집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거기서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잔디가 최근에 깎인 듯했고 일부 땅이가 파헤쳐진 듯한 흔적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뭔가를 묻고 급히 덮어놓은 것처럼. 그리고 준철의 머릿속을 스치는 끔찍한 예감. 그 아래 묻힌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순간 준철의 의문은 바뀌었다. 수지는 비밀을 숨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녀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더욱 중요한 질문. 그의 아들은 이 죽음의 손길에서 벗어날 시간이 남아 있는가? 죽음의 그림자. 준철은 노트북 화면 앞에서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그의 두 눈은 방금 복구한 전자문서에 소름 끼치는 글자들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생명보험 수혜자, 수지, 보험 계약자, 제역. 이 서류는 불과 3주 전에 서명된 것이었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목이 조여오는 듯 숨이 막혔다. 이제는 확실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바로 그의 아들이다. 사라진 증거. 준철은 굳은 손으로 마우스를 움켜쥐고 윤정의 컴퓨터에서 복구한 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자료.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자 어두운 방이 나타났다.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전구 불빛이 두 명의 여성을 비추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온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 윤정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차갑게 내려다보는 또 다른 존재. 수지. 영상 속에서 수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잔잔하지만 서늘하고 부드럽지만 치명적인 목소리였다. 내가 날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윤정. 윤정은 겁에 질려 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아니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수지는 조용히 몸을 숙여 윤정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잔인하고 차가운 미소였다. 그래야지.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끔찍한 한마디를 던졌다. 예나하면, 내가 날 배신하면. 그녀의 눈빛이 순간 살기 어린 냉기로 변했다. 넌 사라지게 될 테니까. 그 전에 그들처럼. 그리고 화면이 검게 꺼졌다. 사냥이 시작된다. 준철의 등줄기를 따라 섬뜩한 한기가 흘렀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수지가 윤정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다음 목표는 그의 아들이었다. 악마의 속삭임. 그 순간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준철은 반사적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지만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손이 굳어졌다. 수지.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전화를 받았다. 아버님. 익숙한 목소리. 평소와 같은 나긋나긋한 음성. 하지만 이제 준철에게는 그녀의 모든 말이 독처럼 느껴졌다. 아직 안 주무세요. 벌써 늦었는데. 준철은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다.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러세요. 수지가 짧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완벽해서 오히려 끔찍했다. 아버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재혁 오빠를 잘 돌볼 테니까요. 그 순간 준철의 피가 얼어붙었다. 돌본다라니. 그녀가 돌봐준 지난 3명의 남편처럼 그는 이 악물고 주먹을 움켜쥐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내 아들은 내일을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절망의 그림자. 준철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 뒤에 몸을 숨긴 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은정이 아직 살아 있었다. 그녀는 낡은 나무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온 얼굴을 뒤덮은 멍 자국이 그녀가 겪은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수지가 서 있었다.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수지의 목소리는 조소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가 진실을 말할 거라. 은정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수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눈빛이 반짝였다. 잔혹한 즐거움이 담긴 눈빛이었다. 진실. 수지는 피식 웃으며 비좁은 지하실 안에 섬뜩한 웃음소리를 울렸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너 같은 하찮은 가정부, 가족도 없고 번번한 인맥도 없는 너를 누가 믿어줄까? 나, 재혁의 아내, 준철 회장의 자랑스러운 며느리인 나를 말이야. 그 순간 준철의 가슴이 찢어질 듯한 분노로 가득 찼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반격,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준철은 번개처럼 뛰쳐나와 있는 힘껏 수지의 뒷목을 가격했다. 강한 충격에 그녀는 중심을 잃었고 손에서 칼이 떨어져 바닥에 짤랑하고 부딪혔다. 수지는 휘청이며 뒤로 물러섰다. 놀란 눈동자가 이내 광기로 뒤덮였다. 당신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 대체, 그러나 준철은 그녀가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윤정의 밧줄을 풀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어서 도망쳐. 하지만 그 순간 수지가 날아오듯 달려들었다. 눈빛은 광기와 절망이 뒤섞인 짐승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준철의 등을 강하게 밀쳤다. 준철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였다. 은정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칼을 움켜쥐었다. 다가오지 마. 칼끝이 수지를 향했다. 수지는 순간 멈춰 섰다. 이제 판이 바뀌었다. 이게 뭐야? 수지는 나지막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살기가 가득했다. 은정의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더 이상 당신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거야. 당신 같은 괴물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놔두지 않겠어. 준철이 다시 몸을 가다듬고 일어섰다. 그는 윤정 앞을 막아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죄를 모두 알고 있다. 수지, 이제 끝이야. 수지는 준철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빛났다. 그녀는 천천히 웃기 시작했다. 불길하고 날카로운 웃음. 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갑자기 뒤돌아 계단 쪽으로 전력 질주했다. 준철과 윤정이 황급히 뒤를 쫓았지만 그녀는 너무 빨랐다. 도망가게 둘 수 없어.
준철이 소리쳤다. 거실로 올라온 순간 수지는 테이블 위에 있던 꽃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던졌다. 쨍그랑 도자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준철의 손등이 베었다. 그러나 그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반드시 그녀를 잡아야 한다. 수지는 현관문을 열고 탈출하려 했다. 하지만 심판의 시간. 강렬한 한 방이 그녀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제역. 그가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배신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아직도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믿을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살인자라니. 수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혹은 시작.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준철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온몸이 탈진한 듯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살아남았다. 수지는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러나 수갑이 채워진 순간에도 그녀는 마지막까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녀는 경찰차에 태워졌고 그 순간 집안에는 깊고도 불길한 정적이 맴돌았다. 준철은 눈을 감았다. 긴 악몽이 끝난 것만 같았다. 혹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평온은 결코 찾아오지 않았다. 수지가 체포된 후 준철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재혁이 결혼 직전까지 갔던 여자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체포된 지 사흘 후 수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윤정의 몸에 난멍 자국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했고 그녀가 이전 3명의 남편 사망 후 받은 보험금도 모두 법적으로 합법적인 것이었다. 준철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재혁은 완전히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아버지는 너무 강한 행동을 하셨어요. 재혁은 분노로 두 눈을 붉히며 소리쳤다. 수지는 죄가 없어요. 아버지가 계속 이러시면 전 아버지를 떠날 겁니다. 준철은 마치 가슴 깊숙이 비수가 꽂힌 듯한 아픔을 느꼈다. 넌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그 여자는 널 조종하고 있어. 재혁아. 그게 보이지 않니? 내가 보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몰리고 있다는 사실뿐이에요. 준철은 절망 속에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재혁은 완전히 수지를 믿고 있었다. 그리고 은정이 사라졌다. 체포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준철은 집 앞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우편 도장도 없었다. 단 한 장의 종이 위에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준철은 이 글이 윤정의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온몸에 섬뜩한 한기가 스쳤다. 그는 서둘러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이 통화할 수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 준철은 미친 듯이 그녀의 흔적을 쫓았지만 윤정에 대한 정보는 모두 깨끗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를 본 사람도, 그녀가 떠나는 걸 본 사람도 없었다. 마치 그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편 재혁과 수지의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결혼식은 최고급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언론은 그들의 극적인 러브스토리를 다루며 수지를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불쌍한 여성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준철은 그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준철은 다시 수지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어느 날 밤, 준철은 수지가 수상한 남자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검은 코트를 걸친 채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준철은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다. 일은 끝났어.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래. 수지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거야. 그는 준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잘했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놈은 제역. 준철의 몸이 순간 얼어붙었다.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남자의 옷깃을 부드럽지만 섬뜩하게 스치듯 쓰다듬었다. 걱정 마. 결혼만 하면 모든 게 쉬워질 거야. 순간 준철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증거를 남기려 했다. 그때 찰칵 차가운 금속이 그의 뒤통수에 닿았다. 준철은 몸을 굳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검은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남자가 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수지와 검은 코트의 남자는 비웃는 눈빛으로 준철을 내려다보았다. 수지가 한 걸음 다가와 그의 귀에 나직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버지가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사라졌다. 총을 들고 있던 남자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떠나기 전 짧고 날카로운 경고를 남겼다. 헛된 짓 하지 마라, 영감. 걸말, 진실은 아직 어딘가에. 준철은 텅 빈 골목에 혼자 서 있었다. 그는 아직 지지 않았다. 그러나 승리한 것도 아니었다. 수지는 여전히 범항을 피하고 있었고 은정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다. 재혁은 여전히 악마와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준철은 이 전쟁에서 혼자였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